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일단 오신 분들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일단 기본적인 학습의 동기라든가 어떤 목표 같은 거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나는 고등학교 정도는 잘한다 또는 중학교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기소개를 잠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배은미 선생님 먼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저는 여기 전남 진도에서 살고 있고요. 예. 진도에서 근무하고 있고,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많이 잊어서 예. 그를 한번 조금 하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대한연구공동체 예. 여기에서 수학을 감히 하는 걸 재작년도 봤나? 작년에도 그 목록이 있는 거는 봤었어요. 예. 이런 걸 하는구나 싶었는데 올해 시간이 마침 이 시기에 조금 됐었고 지금 느끼기 전에 조금 고등학교 수학에 관한 거 해야 되는데 문제집이나 이런 거 풀기는 좀 그렇고 새로워서 이걸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고 들었어요. 예. 혹시 공부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취미 활동이신 건가요? 사실 중학교에 있어서 예.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수학을 접하지는 한 몇십 년 안에서 예. 혹시 잊어버려서. 그러면 혹시 수학 선생님이십니까? 네. 아이고, 굉장한 실력자가 오셨네요. 많이 까먹었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저희 클래스에서는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일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겠습니다. 가끔 이제 수업도 좀 도와주시고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듣겠습니다. 예, 가끔 좀 재미있는 문제는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 현장에 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이용영 선생님이시죠?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참여하게 된 이용형입니다. 지금 제 수학 실력은 한 중3까지의 과정은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은 제가 문과 출신인데 좀 뒤늦게 그냥 수학이 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수학 관련 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제대로 뭔가 좀 늘 아쉬워가지고 루팅만 하다가 좀 수학하는 할머니 이런 거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늙음하게도 수학을 하는 할머니, 수학책을 읽는 할머니 이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근데 참 멋진 취미를 지금 꿈꾸고 계신 것 같아요. 수학을 공부하는 할머니. 아주 멋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르시거나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천재 수학자도 아니고 저도 수학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도 좀 제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저는 물론 조금 더 공부를 했다는 것만 있고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같이 이제 부담 없이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수 강의를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함수가 일단 우리나라에서 함수하고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특히 이제 수학에 난해함을 대표하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해요. 듣자마자 이게 무슨 말인지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단어들인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초, 중 등 때는 이제 X가 처음에 등장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한다고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 책에는 X가 안 나오고 네모하고 동그라미 이런 게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X가 처음 나오는 방정식. 게다가 이제 방정식이라는 말은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라는 말. 이것도 도저히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이 수학 용어들이 저희 학생들이 수학을 접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들이 다 이제 서양에서 온 말들이니까 서양에서는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는지 어원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강의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를 이제 차분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큰 목차를 보시면 함수의 개요, 이거는 고1 과정하고 중1, 중2 과정 좀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 종류, 또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수적 함수하고 초월함수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대수적 함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거듭제곱 및 그 사칙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저희가 대수적 함수라고 하고, 사칙연산과 거듭제곱근과 사칙연산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이런 함수를 초월함수라고 하거든요. 초월함수는 지수로그함수하고 상학함수가 대표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초월함수는 그 세 가지 이렇게 배우고, 대수함수라고 하면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상을 포함해서 다항함수라고 부르거든요. 다항함수하고 유리무리함수, 여기를 이제 대수적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 2차 함수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 있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에 또 2차 함수 나머지 부분하고 유리무리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수적 함수까지가 고1 과정이 되겠고요. 초월 함수는 이게 예전에는 고1 과정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2학년 과정으로 좀 옮겨졌죠.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하고 삼각함수는 제가 과정에서 이미 했어요. 제가 이제 해석기하라는 것에서 삼각함수를 해가지고, 그거는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뭐 1시간 요약 정도로 빠르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월함수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열이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열도 일종의 함수로 저희가 해석을 해서 수열 단원, 이것도 이제 고2 과정 일부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등차, 등비, 수열, 그리고 시그마하고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과 점화심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거를 다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한 학기가 좀 넘고요. 뭐 중학교 과정도 마찬가지고 해서 한 1년 정도에 해당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다 하려면 또 1년 걸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가지고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좀 빼고, 그래도 조금 쉽지만은 않은 내용은 약간 넣고 해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진도를 제가 뭐 이거를 나가고자 마음만 먹으면은 1시간에도 그냥 다 정리해서 고3 파이널 대비하듯이 이렇게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분히 하나씩 돌아보면서 갈 예정이어서요. 이게 제 예상하고 계획하고 많이 늘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걸릴지는 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좀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가면서 같이 질문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요. 너무 이제 진도나 속도 이런 데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다 수학 공부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학창시절 때 다 공부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학이라고 하는 게 뭐 단기간에 완성되지가 않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오면은 그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이해한 걸 토대로 해서 응용 문제들을 또 접해서 그걸 또 풀어내는 또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떤 개념들이 잡혀서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어서 이게 좀 단기간에 끝나는 학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몇십 년째 고등학교 뭐 입시 수학 같은 거를 좀 가르쳐 봤지만 매년마다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조차도 이게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라는 것 좀 각오를 좀 해주시고 수업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함수 개념의 발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이 함수 개념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서는 뭐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역사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게 좀 복잡합니다. 17세기에 함수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긴 했지만 그 이전서부터 함수의 어떤 개념들은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도 그때 17세기 함수가 딱 결정돼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미분 함수를 함수라고 불렀던 것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오늘날의 함수 개념이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9세기 돼서나 이제 함수 개념이 좀 잡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미묘한 문제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좀 복잡한데 오늘 그거 잠깐 제가 찾아본 거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일단 어원을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정식이나 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 한자로는 방정할 때 방자거든요. 그러니까 품행이 방정하다 할 때 그 방정입니다. 방정식인데 그 어원은 이제 3세기 중국의 구장산술이라는 그 고대 수학서가 있는데요. 여기 8장에 방정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른 것인데 그 책을 제가 또 입수를 해서 잠깐 봤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한자로 되어 있지만 딱 정사각형 모양의 오늘날의 행렬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풀어내는 요새 말로는 가우스 소거법으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식을 이제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게 어원이 됐고요. 이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영어로는 equation, 번역하면 등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등식이란 것도 옥스퍼드 사전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그냥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방정식하고 등식이 실은 같은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까지 포함해서요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미지수를 포함한 등식을 저희가 방정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국 특히 영미권에서는 등식이다 그냥 등식의 일종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방정식도 포함이 돼 있고 항등식이라는 것도 그 안에 있고 해서 등식의 일종으로 방정식을 그냥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또 방정식을 그냥 등식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주장하고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이 방정식을 볼 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어떤 식이 있어서 그거를 풀어내는 이상한 방법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어떤 미지수가 있는 식의 등식이 불가하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도 제가 또 불만이 좀 있습니다. 실은 이게 풍울함자에 숫자, 수자의 함수를 쓰고 있는데요. 19세기 청나라 수학자 이선란이라는 분이 굉장히 이 사람도 천재과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좀 찾아봤더니 어릴 때 구장산수를 이제 중국의 수학책이니까 구장산수를 9살 때인가 띄고 혼자서 독학으로 띄고요.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이 만약 번역이 되어 왔는데 그걸 14살, 15살 때 또 독학으로 본인이 또 이제 다 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수학자로서는 대단한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서양 논문을 이제 도입하면서 많은 수학 용어들을
개발했어요.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번역한 용어들이 지금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좌표기라든가 뭐 절편, 함수, 뭐 함수에 관련된 용어들은 대부분 이 사람이 만든 걸 아직까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일본에서는 함수 대신 관수라는 말을 써요. 관계 관자를 써서 뭐 수의 관계다, 관계 쪽에 좀 치중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표현이 차라리 학생들이 접하기는 더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함수의 어원은 이제 펑션인데, 함수가 아마 펑스, 뭐 이렇게 함수, 뭐 이렇게 연결해서 음치하면서 나름대로 또 뜻을 또 주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코카콜라 같은 걸 국가구락으로 번역한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발음도 비슷하면서 나름대로 말 자체가 뜻을 가지게, 뭐 이제 입이 즐거운 음료다 해서 국가구락 코카콜라 뭐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펑션도 그 약간 발음 비슷하게 함수 정도로, 뭐 똑같은 발음은 아니지만 하면서 나름대로 수가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수가 나온다는, 수를 품어서 뭐 새롭게 나온다는 뜻으로 한 것 같아요. 그 약간 문학적인 이런 표현도 뭐 훌륭하긴 한데, 뭐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어떤 어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다른 수학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이나대 교수님 같은데, 그분 성함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뭐 거강꾼인가 하여튼 짐꾼이라고 함수를 부르자 이렇게 또 주장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함수를 그냥 작용이라고 부르는 거 어떠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또 다르게 부르자는 생각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펑션의 그 어원 자체가 이제 기능이란 뜻과 작용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작용이라고 부르면은 수에 뭔가 작용해서 다른 것이 나왔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나름대로 어원에 맞게 이제 번역도 되고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나중에 대학에서는 미분하는 걸 작용소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도 좀 같이 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뭐 함수는 그런 거다 정도로, 이제 어원은 이렇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구장산술 표지라고 하는데, 구장 이게 산술인가요? 아닌 것 같죠. 산경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서양에서 함수 개념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것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좀 A4 17장 정도 되는 분량을 제가 한 장으로 압축을 했더니 내용이 좀 굉장히 엉성합니다만,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독립변수 x하고 정속변수 y의 대응관계, x를 움직이면 y가 만들어지는 이런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개념의 시작은 아마도 이제 고대에서는 표 형식으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바빌로니아 뭐 그 점토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보시면은 이제 거긴 제곱근표가 있는데, 그것을 비롯해서 인도에서 이제 삼각함수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일종의 삼각함수의 대응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 형식으로 함수 개념이 늘 있어 왔다. 저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7세기 해석기하학의 발달이 이제 함수 개념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17세기 해석기하학 같은 경우는 이 데카르트가 좌표계를 이용해서 도형을 식으로 표현한 거였죠. 그렇게 해서 도형 문제를 대수 문제로 바꿔치기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수학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격변기였는데요. 그래서 방정식 fx는 0이라는 어떤 식을 y는 fx하고 y는 0, 가만히 보시면 fx는 0이라는 식에 좌변, 우변에 각각 는 y를 붙여서 두 함수죠. y는 fx라는 함수하고 y는 0이라는 함수 두 개의
교집합, 교점으로 방정식을 해석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도형 문제를 대수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바꿔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함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함수라는 명칭은 아직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도. 근데 이제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을 만들면서 이 미분함수를 저희가 나중에 도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분함수를 도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일종의 함수잖아요.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그것의 기울기, 그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도함수를 펑션이라고 불렀는데 작용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펑션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8세기 오일러는 fx라는 기호를 드디어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함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f를 이탈릭체로 흘렸습니다. fgh, f서부터 시작하는 알파벳으로 이제 쓰는데, 참고로 데카르트는 변수를 쓸 때 x, y, z, w 이렇게 x에서 시작하는 알파벳 순으로 변수를 적었죠. 오일러는 f서부터 시작하는 알파벳으로 함수 기호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까지만 해도 함수를 미분 가능한 함수하고 구분이 없었습니다.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그냥 함수라고 불러왔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뭔가 좀 제대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계속 제기가 되죠. 그래서 19세기에 코시, 바이어스트라스 이런 사람들이 그 함수가 미분함수였기 때문에 미적분학을 엄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석, 좌표 위에서 기하로 표현하는 것을 약간 벗어나서 산술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식만 가지고 그 극한을 재정의하는 이런 과정을 좀 하면서 함수하고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한 본격적인 좀 조명을 좀 다시 하게 됩니다. 이때서부터 이 엄밀화가 좀 함수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좀 시작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데데킨트가 그 다음에 현대적인 함수 정의에 가장 근접한 모습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fx에서 y로 간다. 근데 이때는 집합론이 아직 집합론 초기였기 때문에 집합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술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위주로 좀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학자들, 드모르강이나 벤, 불 이런 사람들이 명제를 다루면서 명제함수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에다 미지수를 하나 넣어놓고 미지수에 뭔가 들어갔을 때 참거짓을 논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함수를 만드는데, 논리학에서 하는 거죠. 참거짓을 따지는 어떤 과정에서 이 명제함수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x를 넣다 보니까 x에 대해서 어떤 참거짓 값이 나오는 이 관계, 그래서 이제 명제함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뭐 주술 관계에서 주어와 수어의 관계가 일종의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갑자기 어렵죠? 갑자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관계라고 이해를 했어요. x와 y의 관계다라는 게 여기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이때 이제 칸토어가 집합론을 창시하고 발전시키면서 이 집합론을 토대로 해서 함수를 재정립하자라는 의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때 프레게, 피아노, 러셀 뭐 이런 사람들이 변수라는 것, 그리고 집합과 명제의 관계, 그리고 순서쌍이라는 말로 관계를 표현하면서 순서쌍, x하고 y의 쌍을 주면서 y하고 x의 관계가 있다, 그 대응 관계가 함수다, 이런 언급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리주의라고 했는데 뭐냐면요, 이게 그 수학의 뭐 기초론에서 공리 위주로 수학을 정리하자라는 어떤 그 주의가 있었죠. 그 쉔핑겔이란 사람이 이제 대응이란 관계로 함수를 얘기하자, 이 대응이란 말을 처음으로 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저희 교과서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 함수는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의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오직 하나씩 대응시키는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개념들이 다 짬뽕이 돼요. 결국 짬뽕이 돼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오늘날 저희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우는 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수많은 거의 2세기 동안 발달해온 이 함수라는 과정, 그리고 수많은 천재들이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면서 만들어낸 이 결정적인 어떤 함수라는 정의가 만들어진 과정이 잘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함수를 왜 저렇게 정해야 하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저희 뭐 교과서나 뭐 이런 데서는 대답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좀 지난한 과정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폰노이망이 마지막은 아닌데요. 어쨌든 공리주의자 중에서 이제 함수의 공리화를, 함수를 공리로서 이제 약속으로 만들자 하면서 집합이 함수고 함수가 집합이다라는 또 이런 관점에서 집합론을 중심으로 이제 함수를 정의를 이제 확실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러프하게 얘기를 했고 이 과정 안에도 굉장히 좀 뭐랄까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함수라는 개념이 정립이 됐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좀 정리해 놓은 게 있긴 한데 보내드리면은 놀라실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 정도만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뭐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정리해 놓은 그 15장 정도의 어떤 A4 내용을 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고 이렇게 발전했구나 정도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표기하는 방법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이탈릭 표현, 오일러가 쓴 이탈릭 표현, 그래서 FGH 뭐 이런 식으로 흘려 쓰는 형태로 함수를 표기한다. 또는 fx라고 쓸 때가 있고 f라고 쓸 때가 있거든요. x 없이 쓸 때가 있는데 이거는 합성함수에서 f 동그라미 g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다른 함수 입력, 그러니까 합성함수에서 두 번째 함수나 첫 번째 함수를 이제 표기하려고 할 때는 x를 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화살표 표기하는 거, 정의역과 공역을 집합으로 표기한 다음에 f 땡땡 r에서 r로 가는 함수, 이런 기호도 많이 저희가 보는데요. 이 r이라고 하는 건 실수, 리얼 넘버의 약자죠. 그래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r제곱에서 r제곱으로 가는 함수 뭐 이런 표현도 나중에 보실 거거든요. 그거는 약간 좀 예를 들어 이제 쓴다면 이런 거죠. r제곱에서 r제곱. 그러니까 r제곱은 r 곱하기 r을 r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 곱집합인데요. 곱집합은 순서쌍의 집합이에요. 뭐 a, b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쌍을 나타낼 때 곱집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 a, b 형태로 되어 있는 걸 r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들어갔을 때 점이 나오는 그 함수가 있는데 그걸 특히 이제 저희가 변환이라고 이걸 이제 표현하게 되고요. 자, 요것도 이제 함수 표기 중 하나겠죠. 그 순서상 집합이 들어서 순서상 집합이 나가는 그런 함수도 있다 라는 것이고, 그때는 r제곱이 r제곱으로 간다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런 예도 나중에 이제 책 보다 보시면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교재 없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x 화살표 x제곱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는데 이게 함수 표기가 없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x를 x제곱으로 보내는 함수구나 정도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화살표 표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청자 표기법 fnx. 요거는 문자가 2개 이상 되는 함수를 나타낼 때 저희가 좀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함수열이라고 대학교에서는 함수로 만든 수열,
수열의 함수, 그러니까 n하고 x하고 두 개의 변수를 가지는 함수를 나타낼 때 첨자, 작은 첨자를 써요. fn,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쓰는데 보시면은 n하고 x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이 두 개의 문자가 둘 다 변하고 있는 이런 이변수 함수 중에서 n을 고정하고 x만 변화시킨다라는 의미에서 fn이라는 함수로 고정해 놓고 x를 변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합니다. 나중에 x를 또 가만히 두고 n을 또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x가 작은 첨자로 오고 n이 뒤쪽으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가 변하고 있는 함수에서는 첨자 표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이게 이제 수열이라는 말씀, 수열이 함수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an 더하기 1이 뭐 an 곱하기 n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열의 관계식을 나타낼 때도 첨자, 수열은 이제 첨자 표기니까요. 이렇게 쓰는데 수열도 함수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렬이라든가 A, B, C, D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 이거 행렬이라고 하죠. 그리고 X, Y 이거를 열벡터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데 이 F라는 것이 행렬을 곱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서 F라는 함수로 행렬을 곱하는 것으로 정의해서 행렬과 벡터로 함수를 표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고교과정보다는 아무래도 대학과정에서 더 많이 쓰는 함수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겠구나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함수를 표현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일단 함수식,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함수 표현입니다. 음함수식이라는 게 있죠. 음함수식은 실은 함수가 아닙니다. 음함수라고 부를 때는 함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y는 꼴로 정리해야 이제 저희가 함수 또는 양함수라고 부르고요. 근데 양함수라는 표현은 거의 안 씁니다. 양자는 빼고 그냥 함수라고 부르고, 이와 같이 x하고 y가 막 섞여 있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주면은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x하고 y가 변수가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를 음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음함수 중에는 함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음함수라는 표현이 엄밀하게는 함수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고, 보다시피 이제 적분하고 미분을 이용한 어떤 함수의 정의를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극한하고 시그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함수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무 다양하게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x의 순수한 어떤 깔끔한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 또는 다른 표현식들을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납적 정의, 수열에서는 n 더하기 1항과 n항과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수열할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함수는 이와 같이 좀 다양하게 표현이 되기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또 하면서 막 넘어가 버리는데 저는 아무런 그 말씀이 없으시면 다 이해하셨구나 이러면서 저는 막 넘어갑니다. 예. 질문이 살짝 있는데. 예, 말씀하시죠. 음함수라고 하니까 예. 음함수라고 하면 함수일 수도 있고 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름이 왜 음함수일까요? 이것도 임플리시트라는 임플리시트인가요? 예. 이거 찾아보시면 이게 명백하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그거 직역한 겁니다. 명백하지 않다, 뭐 은밀하다, 뭐 음함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함수로 명백하게 서술된 게 아니라 이게 약간은 두리뭉실하게 적어놓은 식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 개념으로 양함수가 있는데 양함수는 그냥 함수라고. 예. 저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음에 대비해서 양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대략적인 개요를 좀 말씀드렸는데, 좀 피곤하시죠? 처음서부터 좀 어려운 내용들 많이 나오고, 지금까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가볍게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 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좌표와 순서쌍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 좌표계라는 말도 이선란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영어로는 코어디네이트 시스템인데 이 좌표계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이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실수들의 순서쌍을 좌표로 사용하는 체계다. 말이 어려운데 저희가 알고 있는 수직선이나 좌표평면 이것들이 이제 좌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직선은 아니고 순서쌍으로 표현되는 것은 평면이죠. 좌표 평면에서 순서쌍 개념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아래 보시면 이제 그림의 좌표 평면에 x하고 y축이 양이 되는 걸 일사분면, 여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1, 2, 3, 4 순으로 사분면을 4개로 쪼개진 면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보자면 일사분면은 x하고 y가 둘 다 양수죠. 양수쌍으로 되어 있으면 일사분면. 이사분면은 x는 음수인데 y는 양수. 3사분면은 둘 다 음수. 4사분면은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가 되는 이런 사분면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다 알고 있으신 내용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함수라는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표쌍의 순서쌍의 x하고 y의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볼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석기하게 출발하면서 함수라는 개념이 시작됐기 때문에 좌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좀 순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좌표에 관련된 간단한 문제 2개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풀어보시고 한 2, 3분 뒤에 답 맞춰볼까요? 간단한 워밍업으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답은 다 나오셨나요? 자, 그러면 배은미 선생님, 1번 좀 간단하게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몇 번 말씀? 1번이요? 예. 그냥 암산으로만 해놓고 있어가지고. 암산으로, 예. 아니, 풀이 과정만은 그냥 말로 해주시고요. 답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편안하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예. A가 마이너스고 B가 예. 플러스이니까 1번은 예. 플러스 코마 마이너스여서 예. 4사분면이 예. 되는 거고요. 예. 이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풀어주셔서 역시 앞으로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없는데,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분면의 컨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호가 뭐냐라는 걸로 이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분면에 있다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다. 이렇게 이제 부호를 잡아 주시면 되겠고, 여기 들어간 부호를 이제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이너스 A면 플러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해당되는 게 몇 사분면인지 이제 생각하면서 하면 되겠는데, 이건 4사분면이고요. 여기는 1사분면, 여기는 3사분면, 여기는 4사분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자, 2번 문제는 Y축 대칭이라고 했는데,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은 Y값은 같고 X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이니까 Y값은 같고요, X값은 부호가 다르다니까 이걸 더하기 3으로 붙여서 같다라고 놔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B가 2가 나오고 A가 1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합한 거는 3.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첫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정의입니다. 함수를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죠. f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x는 집합이고 y도 집합이죠. y는 fx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죠? 집합에 있는 각각의 원소, 모든 각각의 x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y 집합에 있는 스몰 y가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x를 저희가 정의역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y를 공역 코도메인이라고 하고요. 자, 요것도 다 이선란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용어들입니다. 이거 계속 쓰고 있죠, 저희가. 네, 그리고 fx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대문자죠, 대문자. 저희 교재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 라지 fx에 f를 붙여놓은 거는 대문자 집합 전체의 함수값이라는 얘기니까 요것을 치역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럼 치역의 정의는 모든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정의역 자체를 보내서 화살표 받은 놈들만 모아놓은 것을 저희가 치역, 함수값들의 집합, 치역이라고 하고,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이 관역 역할을 하는 게 이제 y, 공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x를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되는 구역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역은 왜 공역이라고 했을까요? 이 공자가 뭘까요, 도대체? 찾아봤었는데 이게 무슨 공자더라? 공유한다는 공자였던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았는데, 하여튼 이 용어들이, 함수 단어는 무척이나 용어들이 좀 어렵고 한자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건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가 느껴지지가 잘 않거든요. 이게 함수 학습의 좀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 용어들이 좀 뭔가 당연하다는 느낌이 딱 들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서 좀 안타깝지만 뭐 좀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포인트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정의가 되었느냐 라는 부분,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정의가 됐느냐, 그리고 오직 하나의 y가 들어갔느냐, 뭐 요것을 포인트로 얘기를 하는데요. 역사 발전 단계를 보면 일대다 함수를 정의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함수 개념의 발달사를 보면은 하나의 x에다가 2개 이상의 y 값을 대응시키던 때도 있었습니다, 함수에. 그래서 개념 발전사상 이제 x당 하나씩의 y가 대응되어야 되겠고, x에서 대응되지 않는 x는 없다. 모든 x가 다 대응값을 하나씩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 개념이 정리가 됐는데, 특별한 의미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쓰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함수가 같다.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당연히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으면은 같은 함수인데 약간 뭐랄까, 이것도 좀 조심해 줘야 되는 거, 정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돼요, 두 함수에. 그러니까 정의되는 영역이 좀 달라지면은 똑같은 값이 나오는 함수라 하더라도 다른 함수라고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f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 g는 y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x를 1, 2라고 하고 y를 1, 2, 3이라고 하고 f를 x, g를 x라고 놓으면은 얼핏 보기에는 똑같은 함수지만 정의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함수다,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함수값이 같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정의역이 다르면 안 된다. 또는 생긴 게 달라도 값이 같기만 하면 같은 함수가 됩니다. 그것도 좀 재미있죠. 결국은 저희는 결과값이 같기만 하면 같은 함수라고 본다. 그리고 정의역, 공역이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함수 발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카르트가 좌표계 해석기하학을 처음에 개발하고 나서 그 위에서 함수 개념을 바로 쓰다 보니까 실은 함수의 그래프하고 함수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수를 다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함수처럼 인식되던 때도 있었는데 현대적으로는 구분을 한다는 거죠, 이걸 엄밀하게. 근데 그래프는 그럼 뭐냐? 순서쌍의 집합을 그래프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시면 x, y들의 집합이에요. x, y들의 집합을 그래프라고 부르고 그것을 좌표 평면이 나타낸 것도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그래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아래에 이제 어떤 예가 하나 보이는데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그래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순서쌍들의 집합을 다 나열하는 거. 이렇게 아래쪽에 표현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좌표 평면 위에 그것을 점을 찍어서 나타낸 거. 이렇게 두 가지가 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현대 수학자들이 엄밀하게 이렇게 함수하고 함수의 그래프도 구분하고 순서쌍하고 또 함수도 구분하고 막 이러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 엄밀해져야 되는 이유는 아직은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현대에서는 부르고 있다 정도로만 저희가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로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 네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문자들이 쏟아지니까 이게 보시기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자, x1이 x2와 같지 않으면 fx1이 fx2와 같지 않다. 이것을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의미상으로는 이렇죠.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그 원소가 가는 함수값들도 달라야 된다. 뭐 제가 예로 가장 많이 드는 게 역시 소개팅 자리인데요. 뭐 5대5로 나갔다 하면은 남자가 달라지면은 여자들도 달라져야 이게 싸움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약간 변형된 표현으로는요, 이것에 대응 명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fx1이 fx2와 같다. 즉 함수값이 같으면은 x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1대1 함수는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 요게 제 생각에는 조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는 원투원 펑션이고 원투원 커리스폰던스를 그냥 직역한 것인데, 직역하다 보니까 저렇게 쓰는 게 맞긴 하거든요. 맞긴 하지만 뭐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봤을 때 이게 완전히 구분이 안 되거든요. 실은 함수하고 대응이 거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말만 보면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것을 1대1 대응을 전단사 함수 이렇게 불렀었죠. 1대1 함수를 단사 함수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렇게 부르면 조금 낫긴 하거든요. 이건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영어 원문에 좀 직역으로 하게 되면은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 물론 저는 이제 외워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이거 외워서 구분하는 거지, 이게 이 용어만 보고 바로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단사 함수하고 전단사 함수라고 부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제 전사함수라는 것도 있는데, 전사함수라는 게 있죠. 전사함수는 그 시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전사함수라고 부릅니다. 단사일 필요는 없고요. 공역에 있는 모든 y들이 다 화살표를 받은 애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전사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사함수 조건이죠. 그리고 여기가 단사함수 조건이기 때문에 전단사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좀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는 onto 함수라고 해요. onto y. 펑션 onto y라고 해서 y 위로의 함수라고 번역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전사함수라고 예전엔 번역했었는데 이게 이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단사, 전사, 전단사 함수라는 용어가 사라졌고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위로의 함수, 공역 위로의 함수라는 말로 이제 전사 함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onto니까 바로 위에 딱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뭐랄까 한자를 많이 없애고 그 원문에 좀 가까운 번역을 했다라는 좀 의의는 있지만 저는 예전보다는 좀 공부하기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항등함수, 상수함수. 요것도 말 자체가 왠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애들도 좀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상수함수는 좀 명쾌하죠. 상수가 나오면 됩니다. fx가 그냥 하나의 값으로 계속 나오면 그냥 상수가 나오니까 상수함수다 부르면 되는데, 항등함수라고 하면은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거네? 상수함수랑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항등함수는 y는 x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늘 나오는 함수란 뜻이에요. x를 넣으면 x가 나온다 이런 것인데, 이게 또 한자로 보면 이것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거 구분 못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항등함수는 y는 x고 상수함수는 y는 c.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y는 x라는 함수가 항등함수고, 어떤 상수, 여기선 2라는 함수, 2라는 값을 가지는 함수죠. 요거는 이제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이 용어들은 그냥 저렇게 부르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은 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또 연습 문제 한 두 개 좀 풀고 나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이건 한 1분 정도 푸시고 나서 바로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제가 보니까 이거 빼먹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요거 조심해 주세요. 이 정의역이 빠져 있어서 제가 정의역을 넣습니다. 지금 그거 참고해 주시고, 교재에 간혹 오타가 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나면. 자, 그럼 바로 답 맞춰볼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바로 이용현 선생님 혹시 답 다 나오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한번 답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함수가 되는 그래프를 모두 찾으시오. 예, 예. 1번은 함수라고 생각되고요. 예. 2번은 함수가 아니고, 예. 3번도 함수가 아니고, 예. 4번은 함수입니다. 예. 아유, 잘 푸셨습니다. 혹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번은 네. 오직 하나의 함수값을 가짐으로 네. 함수이고, 근데 제가 그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찾으세요가 답이거든요. 함수를 찾으세요가 아니고.
함수의 그래프를 찾으라는 것이고 함수를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 예. 자, 구분이 혹시 되시나요? 그분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면 잠깐 제가 좀 돌아가서, 일단 답은 다 맞으셨습니다. 답은 다 맞으셨고요. 잠깐 앞 페이지로 좀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는 순서상 전체의 집합이나 좌표 평면이 나타낸 거를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함수의 그래프는 순서상의 집합이거나 그것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 이 두 가지를 함수의 그래프라고 약속을 했고요. 함수는 그 모든 x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y가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했고요. 그 함수를 순서상으로 표현하거나 좌표 위에 나타낸 거를 그래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찾으라고 하면은 일단 1번에서 처음에 의심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그래프가 없잖아요. 그게 제 포인트였는데 함수를 찾으시는 바람에 정답만 찾으셨습니다. 딱. 예. 그래프가 순서상들의 집합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은 좌표 평면이 나타낸 건데 2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없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3번은 하나의 x값에 2개씩 y값이 나오니까 이것도 함수가 아니고, 4번은 x값마다 y값이 하나씩 나오니까 4번 맞고요. 1번도 순서상들의 집합이니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수의 발달 단계를 보면은 함수의 그래프하고 함수가 구분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기하학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중간에 코시나 바이어스트러스 같은 사람이 산술화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좌표 평면에 표현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수식만 가지고 이제 함수를 논하게 되는 단계로 이제 좀 바꿔치기 하는 중간에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하고 함수의 그래프가 분리되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역사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한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엄밀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래프하고 함수라는 개념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발달했다라는 거죠.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함수하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분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하고 4번이 되겠고, 2번은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은 2에서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함수 자체가 안 되니까 함수의 그래프도 안 되는 거고요. 3번은 역시 함수가 안 되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또 안 되는 거죠. 네. 결국 함수를 모두 찾으세요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사실은. 예. 역시 이번 기수는 좀 실력자들이 많이 오셔서 여간에선 잘 안 틀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같은 함수인지 알아보세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먼저 풀어보시고 바로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맞춰볼까요? 자, 4번에 1번은 서로 같은 함수인가요? 예, 이거 맞죠? 아까 이제 같은 함수의 정의를 봤습니다. 같은 함수의 정의는 일단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하고, 정의역, 치역이 같다 이렇게 돼 있었죠. 요거를 만족시키면은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1번은 정의역이 같고요.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들이 일치하고 따라서 치역도 같죠.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같은 함수 맞습니다. 2번은 어떤가요? 같은 함수인가요?
그게 정의되지 않아가지고. 네. 아, 되게 함수에서 정의역을 안 쓰고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실수에서 다 정의가 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관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능한 모든 x에서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된다. 이렇게 저희가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관습적인 것이어서 좀 엄밀하진 않은데요. 뭐 대개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관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래서 정의는 안 돼 있는데 이게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거라고 F는 일단 해석하는 거죠. 정의역이 모든 실수의 집합 R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고, 여기도 정의역이 R인 것 같은데 실은 R이 아니죠. 예, R에서 뭔가를 빼야 돼요.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만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역이가 X는 필요 없고요.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면 분모가 0이 되니까 이게 정의가 안 되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빠지니까 정의역이 일단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고요. 그 약분하고 나면은 실은 똑같은 함수거든요. 약분하면은 x 빼기 2가 나오니까 얼핏 보기에는 같은 함수 같은데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숨어있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두 개의 함수는 같지 않다. 모양은 똑같이 약분해서 똑같이 생길 수 있지만 약분하는 과정에서 분모가 0인 부분이 안 된다라는 사실이 남아야 되니까 그거 좀 조심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판별할 정도면 꽤 실력이 좋으신 건데, 예, 이거 웬만한 학생들이 그냥 모양이 완전히 다르니까 다른 함수야 이러든가 뭐 이건데, 약분하면 똑같은 함수지만 정의역이 달라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너무 쉬우셨겠는데요, 이제까지? 이제 슬슬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자,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요거 좀 풀고 나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1대1 대응, 1대1 함수, 상수함수, 상등함수를 판단해 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 1분만 딱 보시고 바로 다 맞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상수함수죠? 자, 2로만 다 같습니다. 똑같은 값으로 y는 2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2번은 항등함수죠. 이거는 항등함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y는 x. 항등함수이자 1대1 대응이면서 1대1 함수도 되겠죠. 아마도 생략되어 있으니까 정의역은 실수인 것으로 저희가 추정합니다. 자, 3번은 x제곱 더하기 1은 일단 함수 맞고요.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가 아니죠. 그래프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1을 넣었을 때나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나 y값이 같아질 수가 있으니까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수함수도 아니고 항등함수도 아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님이 되겠습니다. 4번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인데 요거는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면서 1대1 함수도 되겠고요. 역시 x, y는 둘 다 이제 실수라고 보겠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공역도 실수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1대1 대응이죠. 1대1 함수가 된다. 항등함수나 상수함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편안하게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가 또 있었네. 자, 뒤에 나오는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좀 편안하게 좀 쉬다 오시면 됩니다.
자, 별로 쉬지도 못하셨는데 바로 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하고 7번이 있는데요. 이제 슬슬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도전을 일단은 해보시고요. 좀 제가 바로 풀어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안 풀리시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자, 6번, 7번 한 3분 정도 먼저 드릴 테니까 먼저 시도 좀 해보시고요. 좀 이따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 좀 푸셨나요? 버스에서 풀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안 보이는데. 예.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풀었던 문제가 다음에 보면 또 안 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간을 좀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이게 충분히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6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0에서 시작하는 자연수이고 함수 n에서 n으로 가는 함수가 임의의 mn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할 때 f0, f1, f2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요, 문자가 너무 많아요. 보시면은 n0도 있고 mn도 있고요, f도 있고 제곱도 있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많을 때는 저희가 이제 어떤 작전을 쓰냐 하면 최종적인 결과에 좀 집중을 해요. F0하고 F1하고 F1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fx를 구해야 되나라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거, 일단 그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fx를 저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fx는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F0, F1, F2만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니까 몇 개 대입해서 임의라는 말이 있죠. 임의의 mn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mn을 자유롭게 골라서 그냥 대입하다가 0하고 1하고 2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거 이제 폴리아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문제 해결을 할 때는 무엇을 구하는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서 이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좀 확실하게 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이제 시작해서 접근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0, 1, 2에 집중해서 F0을 구하려면 일단 m하고 n 둘 다 0을 넣어버리면 되겠죠. 이걸 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f 0제곱 더하기 0이니까 f0이 돼 있고요. 우변은 f0의 제곱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f0 자체를 어떤 문자라고 그냥 보시면은 하나의 문자 a 정도라고 보실게요. 그럼 a가 2a 제곱이라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보이시죠? f0을 a라고 마음속으로 보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a 정도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이거 풀면은 a가 나오겠죠.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a, 2a 빼기 1이 0이다로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a는 0이거나 2분의 1 둘 중 하나가 나오는데, 함수가 지금 공역이 자연수란 말이에요. 공역이 자연수인데 2분의 1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0, 즉 f0은 0이다. 이렇게 이제 결말을 얻습니다. f0은 0이었구나. 됐고요. 자, 그 다음 f1을 구합니다. f1을 구할 때는 mn 중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다 넣으면 되겠죠. 자, m에다가 0을 넣고요. n에다가 2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f1이 되고요. 우변은 f0의 제곱 더하기 f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F0은 0이라는 거 방금 전에 알았으니까 이거 0으로 치우고요. 남는 거 보면은 F1이 다시 또 무슨 문자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또 문자라고 저희가 쓱 보는 거죠. 그러면 B가 B제곱이다라는 식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것도 푸는 거죠. B로 묶어주면 B 빼기 1이 0인데 주어진 조건에서 F1이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P가 1이 될 수밖에 없죠. 즉 F1은 1이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구했고요. F2는 그렇다면은 둘 다 1을 넣어버리면 되겠네요. 자, M에다가 N에다가 다 1을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좌변은 F2가 나올 거고요. 우변은 F2를 제곱한 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F1이 1이라는 거 방금 전에 알았으니까 결과적으로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정의를 해놨는데 신기하게도 0, 1, 2 이렇게 항등함수처럼 돼버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0, 1, 2구나.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문제가? 근데 이런 문제를 좀 몇 개 풀다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아, 이거 몇 개 그냥 알아서 대입하다가 나오는 문제겠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눈 감고도 막 푸시게 됩니다. 이게 반복학습의 또 장점이죠, 이런 게. 자, 7번 문제는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하는 함수 f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걸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함수 f가 나와 있는데 어떤 관계식으로만 딱 주어져 있고 그때 fx를 구해야 되는 문제를 함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뭐 교과서에서는 주로 이렇게 잘 다루는 주제는 아닌데 뭐 문제집이나 경시대회 이런 데서는 좀 즐겨서 하는 주제긴 합니다. 좀 재미있어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는 수능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이런 어떤 풀이법을 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교육과정에서. 딱히 언급은 안 했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는 숫자 몇 개를 대입해서 풀 수가 없잖아요. 숫자에 대한 어떤 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실수 x라고 돼 있고 f를 구하는 거고 숫자 몇 개를 넣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아까는 대입하는 문제였잖아요. f가 역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는 몇 개 대입해서 풀었는데 지금 x에다 몇 개를 대입해봤자 특정한 값들만 어떻게 구할 수 있을 뿐이지 fx 자체를 구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f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작전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일종의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fx를 만들 생각이에요. 이 발상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조금 연습하시면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함수 방정식을 푸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연립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게 있고 아니면 미적을 이용해서 푸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분적분 배운 다음에 관련 문제로 저희가 좀 다룰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저희는 미적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라고 바로 이제 해석하고 풀 겁니다. 어떻게 연립 방정식 만들 거냐 하면 x 자리에다가 1 빼기 x를 대입할 거예요. 이게 보시면 fx하고 f1 빼기 x가 있거든요.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만 없애면은 fx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마음속으로 문자가 두 개인 것처럼 느끼셔야 됩니다. fx가 a이고 여기 b가 있어서 둘 중 하나만 없어지면 특히 b가 없어지면 a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식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말씀드린 대로 x 자리에다가 1 빼기 x를 대입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 있는 1 빼기 x를 넣으면 이게 x가 되고 이게 1 빼기 x가 되거든요. 마치 문자가 바뀐 것처럼 a, b에 대한 식을 또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f 1 빼기 x가 되고 x 자리에 1 빼기 x를 넣고요.
f x자리 1 빼기 x를 여기 넣으시면은 x가 나온다는 거 이제 암산 되시죠? 그리고 여기 또 1 빼기 x를 넣으면은 2 빼기 x가 나온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마음속으로 이제 이게 마음속으로 이 문자를 A, B로 읽는 거, 이게 수학을 잘할 때 꼭 필요한 능력이죠. 마음속으로 똑같은 덩어리들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F1 빼기 X라는 덩어리, FX라는 덩어리가 같은 덩어리라고 인식이 되셔야 되겠고, 그 두 개를 A, B 중에 A를 구해야 되는데 A, B에 관련된 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연립방정식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립방정식을 만들려고 일부러 대칭시킨 거예요. 1 빼기 x 대신 1 빼기 x를 대입해주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니까 이제 b를 소거하겠습니다. b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x를 양변에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x를 곱하고 여기도 x를 곱하고 여기도 x를 곱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xf 그러니까 xb 꼴이 됐으니까 변변 빼주면 이 부분이 날아가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변변 뺄게요. 변변 빼주면은 이 부분 여기서 이거 빼주면 fx로 묶고 이거에서 이걸 뺀 겁니다.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좌변이 정리가 되고요. 우변은 여기서 1 더하기 x에서 이걸 뺀 거죠. 그러면 2x 빼기 x 제곱이니까 1 더하기 x에서 이걸 뺍니다. 그러면 1 빼기 x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보이시죠? 같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울 수가 있고요. 그럼 fx가 1이네요. 상수함수였습니다. 이럴 수가, 그죠? 무슨 x의 식일 줄 알았더니 그냥 상수함수였어요. 자,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함수 방정식 푸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미적 문제에서 함수 방정식도 다룰 수가 있고요. 지금은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으로 다루는 함수 방정식. 그래서 1학년 때는 이렇게 연립 방정식 연습을 좀 해주시고, 나중에 미적 시간에는 또 미적을 이용하는 방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다 이해되셨나요? 좀 질문 있었지만 바로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풀 방식을 이해했어요. 근데 아까는 예. 처음에 풀 때는 약간 찍었거든요. 예. 찍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래 수학에서요, 잘 찍어야 또 실력이 또 좋습니다. 감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던데, 예. 직관이 좋다라고 나중에 또 표현하거든요. 그런 거를. 예. 자, 그러면 합성함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는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일단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처음에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첫 번째 함수의 공역하고 두 번째 함수의 정역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죠. 그래야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합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상태에서 합성하게 되면 먼저 F를 통해서 X를 Y로 보냈다가 Y를 다시 Z로 보내는 것을 한 방에 처리하자라는 거죠. 한 방에 처리하는데 순서가 F가 먼저 나오고 G가 나중에 나와야 되니까 쓸 때는 F를 X랑 가까이 놓고 그 다음에 G를 나중에 놔야 돼요. 그래서 F, G의 순서로 돼 있지만 합성 함수는 G 동그라미 F로 써야 됩니다. 이것도 좀 약간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쓴 거는 결국 동그라미 부분을 지우고 가로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죠. G, 가로 FX 이렇게 바꿔서 저희가 이게 동그라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는 이렇게 이제 풀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계 가는 걸 한 단계로 그냥 가게 하자. 이게 합성함수죠.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뭐냐 하면은 3개 이상 합성할 때는
HGF라는 순서는 그대로 살리고요. 괄호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두 개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직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있어서 f, g, h로 보낸다. f, g, h로 보낸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얘네들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h를 처리하나, 얘네들을 먼저 처리하고 전체를 처리하나, 결국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묶어서 먼저 처리하느냐는 합성함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합성의 순서, HGF라는 요 순서, HGF라는 순서만 잘 지켜져 있으면은 그 순서 안에서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하든 간에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합 법칙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닌가요? 당연하지 않나요? 예, 좀 이상하신가요? 처리 순서는 예. 결과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수의 순서가 결정돼 있어야 돼요. 함수의 순서는 변하지 않아야 되고 중간에 처리하는 순서를 괄호를 좀 바꾼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로에는 문제가 없다. 경로는 결정돼 있으니까 경로 중간을 뒤를 먼저 하나 앞을 하나 이런 거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경로가 정해져 있으니까. 경로가 정해져 있으므로 예. 처리 순서는 상관없다. 그렇죠. 뒤를 먼저 하나 앞을 먼저 하나 경로 순서에 따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환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의 치역이 다음 함수의 정의역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게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환은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경로 자체를 바꾸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경로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처리 순서를 바꾸는 거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경로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문제들이 있네요.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잠깐 풀어보시고 바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간단해 보여서 바로 그냥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x 더하기 b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기 자신 합성해서 x가 나왔다. 이때 fx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뭐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a f 동그라미 f는 a의 f x 더하기 b니까 a의 ax 더하기 b 더하기 b가 되는데 이게 x가 되는 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a제곱 x 더하기 b로 묶어주면 a 더하기 1이 x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등식이 되면은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등식 문제를 푸는 방법은 수치를 대입하는 거, 아무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여전히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 또는 개수비교법, 문자의 차수가 같은 항에 대해서는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원리가 생깁니다. 수치를 대입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제 접근해 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수치 대입법, 개수 비교법으로 먼저 보시면요. x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a제곱이 1이 나와야 되고요. 이 상수항이 0이 나와야 되니까 ba 더하기 1이 0이 돼야 되는데 b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b가 0이 됩니다. b가 0이 되고 a제곱이 1이니까
a가 풀마일인데 a가 마이너스 1이 안 되니까 a가 또 1이에요. a가 1이고 b가 0이 나온다. 얘가 1이고 0이니까 결국 fx는 x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개수 비교법으로 푼 거고요. 수치 대입법은 x에다 0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니까 0을 대입한 다음에 b가 0이라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식으로 돌아와서 2를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2를 대입하고 나면 a제곱이 1이다가 나와서 a가 풀마 1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또 1이다 이렇게. 제가 너무 말로 했나요? 저 쓸 걸 그랬나? 예. 뭐 이렇게 해서 x라는 거 금방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FGH가 있는데 보면은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HGF가 순서가 똑같죠? 이 절차의 순서가 똑같으니까 결국 가로의 순서를 바꾼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직접 확인해 보라는 문제인데요.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hx가 x 더하기 1이니까 g 동그라미 f 더하기 1이 나오면 되겠고요. g 동그라미 f는 x 자리에다가 f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x 제곱 빼기 1 더하기 1이 돼서 2x 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시면 h 동그라미 g니까 h 동그라미 g 먼저 할게요. 그러면 x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되니까 2x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2x가 나오겠죠. 2x가 나온 것을 가지고 합성 x 제곱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x 자리에 x 제곱을 넣으면 되니까 2x 제곱이 나와서 위식 아래식 결과 같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확인해 보라는 문제였던 거죠. 예.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실생활 퀴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3,000원 할인 쿠폰과 20% 할인 쿠폰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걸 선택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재미로 한번 풀어보시죠. 이거 실제로 쿠폰 가지고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답이 나오셨을까요? 네. 예,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유리하죠? 3,000원을 먼저 할까요? 20%를 먼저 할까요? 20% 먼저. 예, 20% 먼저. 자, 어떤 음식 가격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3,000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쿠폰 20% 할인을 쓰면은 0.8만큼을 곱하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3,000원 먼저 쓰는 거죠. 그리고 20% 할인을 먼저 받고 0.8A가 된 다음에 3,000을 빼는 거로 가면은 잘 보시면은 0.8A는 똑같은데 뒷부분이 달라졌죠? 뒷부분 보시면은 3,000이 더 많이 빼는 거니까 이쪽이 더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20% 먼저 하고 3,000을 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인가요? 합성함수로 이제 이걸 설명해 보자면 x 빼기 3000이라는 함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fx가 이거고 g는 0.8x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 동그라미 g하고 g 동그라미 f 중에 뭐가 유리하냐 라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가 실생활에 이렇게 잘 쓰이네요. 자, 근데 뭐 제 경험상 이렇게 실생활에 쓸 수 있는 함수는 좀 제한이 돼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들은 실생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11번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도 이제 조금 이제 슬슬 좀 어려워질락 말락하는 문제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합성함수 문제는 다 못 풀 것 같긴 한데 시간 되는 데까지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일단 보시고 또 1, 2분 있다가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gx가 주어져 있고 hx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뭐 식에다가 바로 넣겠습니다. 좌변은 2hx 빼기 3이 나오고요. 우변은 4x 더하기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hx가 바로 나오겠네요. hx는 3 넘기고 나면은 더하기 4로 바뀌고요. 2로 나눠주면은 2x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 정의대로 그냥 집어넣고 바로 답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h를 모르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일단 hfx를 그냥 두고요. h에 f 자리에 4x 더하기 1을 넣습니다. gx 2x 빼기 3이 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hx를 구하냐? 이때는 얘가 뭔가 x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요거를 역시 x로 표현하면 되겠다. 치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4x 더하기 1이 어떤 하나의 문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스몰 x를 라지 x를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다 대입해주면 라지 x의 식이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4x 더하기 1이 라지 x니까 x는 라지 x 빼기 1을 4로 나눈 거죠. 이건 양변에 대입해서 정리하면요. h 라지 x는 2 곱하기 4분의 라지 x 빼기 1 빼기 3이죠. 그러면 2분의 x 그리고 약분시켜서 빼기 2분의 1 빼기 3이니까 빼기 2분의 7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답이죠. hx가 2분의 x 빼기 2분의 7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살짝 스몰 x로 바꿔치기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치환을 해서 문제 정리해 주면은 뭐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뭐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4x 더하기 1을 치환해서 라지 x로 먼저 표현 넣고 나서 슬쩍 스몰 x로 바꿔치기 하면은 형식적으로는 hx를 구한 셈이 된 거죠. 예.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자,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자, 12번 문제. 아마 요거 풀면은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같이 풀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풀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이 합성을 하는데 자기 합성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여러 번 합성하는 데 있어서 y는 f, y는 x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 문제집에는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런 문제죠. 예, 자기 합성 함수, 자기를 여러 번 합성하는 함수를 만들 값을 구할 때는 y는 x를 이용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f1을 계산합니다. f1 계산하면 b가 되죠. 이게 b인데 그럼 fb가 필요하잖아요. fb는 어떻게 되냐? y는 x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b가 됐잖아요. 그죠? 2를 집어넣어서 b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y는 x로 보내버려서 여기가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fb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fb를 계산하면은 c가 나오죠. 또 c를 받아서 여기가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y는 x이기 때문에 이게 c였으면 여기도 c가 된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c가 나올 거고 c를 또 집어넣으면 d가 나오죠. 그래서 d가 나오고 나서 이걸 또 y는 x 값으로 취해주면 여기가 또 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y는 x 위에 그러니까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은 y는 x를 보고 처음부터 a가 1이었네요. 그죠? 1에서 a가 나가고 있으니까 a가 1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y는 x 보시면서 y값, x값이 같아야 되니까 것들을 먼저 다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1에서 출발해서 b가 나왔다가 함수를 몇 번 가야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을 집어넣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내면 되니까 2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숙달이 되시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따라가서 그냥 풀어요. 몇 번 했냐 보면서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다 옮겨 놓으세요. 그냥 보기 쉽게 y는 x 따라서 b, c, d, e가 나오는구나를 일단 적어 놓고 하나씩 그냥 따라가면 b가 나오고 b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오고 c를 집어넣으면 d가 나오고 d를 집어넣으면 e가 나오는구나를 보면서 4번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4단계 하나, 둘, 셋, 넷 여기죠. 그래서 2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빨랐나요, 설명이? 아니. 예. 이해는 되셨나요? 네. 예. 어우, 너무 잘 하시는데요? 이거 원래 이해가 안 되셔야 되는데. 예.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은 요령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2번 가서 D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D에서 2개 떨어뜨리면 되죠. D가 나왔으니까 얘가 하나 가고 2개. B겠네요, B. B를 넣어서 C가 나왔다가 D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 2단계니까 여기서 하나 떨어뜨리고 2개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B가 나온 거예요. B를 넣어서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D가 나온 거죠. 여기서 여기 B를 집어넣어서 C가 나오고 C를 집어넣어서 D가 나온 거죠. 거꾸로 2번 내려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 번 내려가면 C고요. D가 나오려면 C가 나와야 되고 C가 나오려면 P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만 잘 읽어내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수식이 있는데 이 수식의 의미를 그래프 위에서 읽어내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의 의미와 수식의 의미를 결합시키는 어떤 그 이해력, 그 독해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프 독해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거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제가 이제 합성함수를 자기 합성함수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데 자기 합성함수를 n번 하는 거죠. 합성을 n번 했을 때 함수값을 y는 x를 이용해서 구한다. 뭐 이런 겁니다. 자기 합성함수를 n번 했을 때 y는 x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값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계단식 올라가기 y는 x를 따라서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한 번 익혀놓으면 이것도 좀 재미있어요. 그냥 뭐 별로 어렵지도 않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다음 문제는 뭐죠? 야, 이게 또 뭡니까? 이게 함수 방정식이네요. 또 함수 방정식이고 F형, F 상푸하는 문제니까 또 몇 개 적당히 대입하다가 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는 이 구조 자체가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밑그림이 딱 그려지면서요. 이거는 뭐 값 몇 개 대입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만 딱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자, 딱 1분 정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x하고 y에다가 0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f0이 되겠고요. 우변은 f0 더하기 f0이죠. 근데 좌우변에 같은 게 있어서 지우고 나면은 f0은 0이구나. 이런 결론을 바로 얻었고요. 첫 번째 값은 구했죠? 자, f2를 이제 구하겠습니다. f2를 구하려면 f1이 1이라는 단서는 있어요. 자, 이번에는 x, y 둘 다에다가 2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f1 더하기 f1이니까 1이 되겠고요. f2가 나오죠. f1 더하기 f1. 자, f1은 1이라고 했고 f1이 1이니까 여기도 또 1 나오죠. 그럼 f2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f2가 2라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자, f3 구하려면은 그렇다면 x에다가는 1, y에다가는 2를 넣어볼까요? 자, 그럼 좌변은 1 더하기 f2이어서 2가 나오고요. 우변은 ff1이니까 여기는 1 나오겠네요. 그리고 f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1이고 2였으니까 3이네요. f3은 3이다. 이거 몇 개 해보니까 이 fx가 x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지금 갖게 만들거든요. 그죠? 0을 넣었을 때 0, 2를 넣었을 때 2, 3을 넣었을 때 3이 나오니까 fx, x 아니야 하고 여기다 넣어봤더니 성립하죠. x 더하기 y가 x 더하기 y가 나오면서 이거 fx를 x라고 놔도 되겠구나라는 약간 추측까지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추측이어서 증명한 건 아니거든요. 넣어봤더니 성립하는 거 맞다라는 건 확인이 됐는데 이것만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 끝판왕이 기다리고 조금 이제 어려운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이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은미 선생님 먼저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으로 하니까 제가 항상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일단은 네. 말씀하시죠. 예. 음, 오랫동안 접하지 않고 있던 문제들을 새롭게 접해서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입장이 되어서 하다 보니 제가 틀려도 된다라고 얘들한테는 많이 말했는데 제가 학생이 돼서 막상 선생님께서 틀려도 됩니다라고 해도 그게 쉽게 나가서 말하는 게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게 학생들의 입장이 공감이 됐었고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문제들 많이 제시해 주시는 것 같고 다음 시간 앞으로 시간들은 제가 행사들이 많이 겹치고 많이 빠지는 날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으로라도 다시 이렇게 주신다는 그 말에 몇 번을 참석하든 기회인 것 같다 싶어서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 매번 빠짐없이 참석은 어렵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정이 겹쳐 있는 걸 알면서도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예. 하여튼 어쩔 수 없는 일정 빼고는 자주 뵙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녹화를 앞부분을 안 했더라고요. 1시간 안 해가지고 집에서 제가 짜집기로 어떻게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동영상 같은 거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서 제가 유튜브로 올려놓고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놓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달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카톡 친구 지금 신청 다 하셨나요? 제가 초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현장에 오신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예. 예, 그 프린트물을 곧 전달해 주시면 예. 저녁 때밖에 시간이 잘 안 돼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저녁 때 미리 조금 더 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루 전에는 드리도록 이렇게 늦게라도 괜찮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어렵거나 좀 그러진 않으셨나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데 예, 이제 뒤에 어려지겠죠? 예. 예. 아니, 실은 제가 이제 학교 내신이라고 해서 1학년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가 또 이 함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문제들을 보시면요. 기기묘묘합니다, 문제들이. 학생들이 푸는 문제들은 너무, 특히 이제 이쪽 강남권 학생들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꼭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는 문제들까지 그 제한된 시간에서 막 풀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맛보기로 갖고 와 볼까요? 근데 그거는 한데 조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애들이 제한 시간 안에 푸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좀 조절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좀 쉽지 않으신가 봐요. 그게 또 등급 나눠야 되니까. 근데 그런 아쉬움들은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문제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예. 하여튼 그런 거 빼고 좀 재미있는 문제들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